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법 없이도 살 연예인 박현아입니다. 네. 네네. 오늘 모신 의원님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의원님입니다. 네. 정말요? 네, 그럼요. 정말 이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미모도 너무 뛰어나시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던 또 국회의원이셨고 네. 지금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계신 장하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하나입니다. 너무 시작부터 네. 확 다운돼 있고 네.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제일 밝은 건데 네, 이거. 네.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맥주를 한 캔씩 넣어주든지 여기 소주를 채워달라. 네. 더 이상 방송하기 어렵다. 뭐 장하나 의원님은 워낙 그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일 열심히 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하셔서가지고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도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연합에서 어떤 또 직책을 맡으셔서 하시는 거죠? 현재는 제가 이름을 지어놓고도 정말 무안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권력 감시 팀장. 어때요? 좋은데요? 저희 팀장 좋아하는데 권력 감시 팀장. 팀장님, 네. 네. 장 팀장님. 의정 감시 이렇게 아니면은 행정 사법 감시 다 따라하고 싶지만 네. 그게 안 되니까 혼자 다 해야 돼서 일단 다 합쳐가지고 권력 감시 팀이라고 했는데 네. 하여튼 최근에 11월이 국감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예산볼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서 보느라 네. 눈이 침침 그러고 있고요. 네. 19대 때 일 열심히 한 거 소문난 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죠. 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기쁜 일인가. 근데 기억나는 게 항상 되게 의원들은 정장 차림으로 다니곤 하는데 장하나 의원님은 청바지에 백백 차림으로 네, 다니셔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의 네.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제 기억에도 굉장히 독특한 장하나 의원님하고 인연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9대에 계실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저하고 좀 자주 만나뵀었어요. 제주 강정, 그 다음에 밀양 송전탑. 네. 근데 어느 국회의원보다 정말 현장에 계셨었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고 또 싸워주시고 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강정 밀양에 있는 주민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활동가들도 엄청 좋아하셨던 의원님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강정은 제가 강정 출신지니까 네 그랬던 거고 밀양은 강정하고 너무 닮아서 그랬고 하여튼 최근에 신고리 오르코기를 공론화에 맡기고 네. 저는 공약이 파기 무산 이렇게 보여지는데 밀양 할머니들도 보니까는 죽겠어요. 이게 정치라는 건 정말 사람 속이 다 문드러지는 일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요즘도 바쁘게 지내시죠? 쓰리잡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쓰리잡 잠깐 네. 권력 감시 팀장이신데 또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연합은 제가 월화수요일 주 3일 일을 하고요. 월화 수요일. 네, 나머지는 사실 아기를 봐요. 하니까 그게 투잡인데 또 하나는 제가 아기 키워보니까 엄마들 겪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게 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까지 엄마들의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담는 시민단체 하나 없었고 그래서 엄마들한테 같이 만들자고 해가지고 네. 정치하는 엄마들이 만들어졌고 네. 정치하는 엄마들. 근데 엄마들의 정치적인 이런 목소리를 담는 또 하나의 또 단체가 계시잖아요. 네, 엄마 부대. 진작에 여사 그분이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엄마 부대.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 엄마 부대와의 차이점 무엇인지 정치하는 엄마들. 저희 단체 정관에 단체 설립 목적에 봐도 저희는 평화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단 부대와 이렇게 호전적인 이런 부대 이런 군사적 문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그냥 저희는 엄마 부대는 아니고 그냥 피스. 피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투잡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애기 키우는 것도 애기 세 개. 키우는 거죠. 네, 세 개. 투잡. 세 개 중에 제일 힘든 거. 애기 애기 키우는 키우는 거. 애기가 하나? 네, 지금 지금 몇 하나고 살이죠? 3살이요. 3살. 저희 애랑 동갑이네요. 8개월. 제가 낳고서 난 소식도 들었던 네. 것 같고 아들. 딸.
딸. 언제 한번 아기 데리고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자, 또 정찬 엄마들 좀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좀 모셔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두 분 의원님이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신데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는 부작용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법안이 너무 일 열심히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죠. 예, 장하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칼퇴근 법안. 네. 네. 이름 잘 졌죠? 네, 칼퇴근 칼퇴근법 법안. 이름 너무 좋은데요. 이 법안 이름을 얘기하면서 괜히 소름이 돋네요. 왜요? 예? 아까 이름 잘 지셨다 그래서. 이게 법도 그 애칭이랄까 이게 이런 별칭 이런 이름이 거를 딱 붙어줘야 사람들이 기억하고 네. 응원해주거든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법안에 너무 긴 이름 하지 말자고. 좀 딱 임팩트 있게. 무슨 법? 칼퇴근법 이런 식으로. 뭐 카톡 금지법. 그런 라든지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칼퇴근법.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이름 짓고서도 이제 그 부자진 분들하고 되게 기뻤던 거 생각이 나요. 칼퇴근법 너무 이름 이거 맥힌다. 재밌다. 막 이러면서. 네, 칼퇴근법이 생긴 또 배경이 있을 텐데 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에 1위인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안 좋은 것들이 1위예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뭐 이런 것들이 아니, 있는데 이혼율도 1위에요? 네. 이혼율 1인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의원님? 아니, 뭐 아무래도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서 그렇겠죠. 실제로 보면은 과로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간 한 공공부문에서는 35명 정도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다고 지금 되어 있고 연평균 민간 부문까지 하면은 320명.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뭐야 도대체 안 좋은 거 다 1위야. 네. 그러니까요. 정말 좀 안타까운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한번 하여튼 1위가 어마어마하죠. 노인빈곤? 자살. 노인빈곤, 맞아요. 뭐 아이들 불행지수도 1위. 아.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통계율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과로사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장하나 의원님께서 이 칼퇴근법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다시 보여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지호 기자예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OECD 평균 1776시간은 훨씬 웃도는데요. 주당 노동시간으로 나눠보면 훨씬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는 503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26.2%에 불과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으로 54.2%에 달해요. 게다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탈법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인구는 345만 명, 17.9%고요. 가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도 113만 명에 이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중 절반은 초과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니 몸이 나만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로사 신청 건수는 577건, 업무상 자살 신청 건수는 49건이에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320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거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말하기 이전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과로사의 원조격인 일본의 경우 2014년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과로사 방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스웨덴은 정부의 지원으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독일 기업은 89%가 초과 근무를 쌓아두고 언제든지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들 모두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 시행했던 정책들이에요. 우리도 어서 행복한 노동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그럼 저도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보셨죠?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설명해주세요 그래도.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하셨는데 과로사회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네. 3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건데 하루에 이 8시간 일하니까 300 나누기 8 하면 한 37, 8 나오네요. 하여튼 한 달 이상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있어요. 한 달 이상. 1년에 한 달 네. 이상을. 지금 우리가 뭐 주 5일제에서 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냐 하지만 네. 그동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노동시간을 안 줄였을까? 다 줄여가고 있다고요. 벌써 35시간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많고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줄이면 뭐 산업계 영향, 경제 영향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번 달 1일에 KDI가 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KDI가 네. 유명하잖아요. 네. 공신력 네, 공신력 있잖아요. 있는 네. 직업이죠. 거기에서 주 5일로 했더니 오히려 1년에 한 2만 달러 생산성을 보이던 노동자들이 2만 300달러 하니까 이거 제가 설명 잘 못하는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으니까. 네, 그냥 주 6일 일할 때 1년치 생산량과 주 5일 일했을 때 1년치 생산량을 그냥 딱딱 네. 비교한 거예요. 네. 그래도 더 생산성이 낮다. 아시겠죠? 네.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쉬게 해주세요. 뽑아내는 건 더 뽑아내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네. 이제 그런 말 못하겠네요. 노동시간 줄이면 해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이 경쟁력이 약하대. 뭐 이런 말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KDI에 따지시면 되죠. 저 말고. 우리나라 그 노동시간이요. 장하성 교수의 강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60년 전에 미국하고 지금 같은 수준. 네? 60년 전 네, 미국이요? 미국은 계속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는 60년 전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 아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 장시간 되면 많이 생산하느냐? 노동 그게 아니죠. 생산성은 거의 꼴찌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쉬게 해주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커버가 되고 오히려 능가한다는 거죠. 네. 더 좋은 건 동네에서 치킨도 더 팔리고요. 탕수육도 그렇죠. 더 팔리고요. 네. 골목 상권 문제도 어허.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네. 동네에서 한 잔이라도 더 해야지. 지금 야근하니까 다 역 근처에서, 막 직장 근처에서 마시고, 해롱에서 집에 가서 막 양말 벗다 자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사람이 길게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겠냐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죠. 머리가 핑핑 돌아야 되는데. 그럼요. 네. 저희 그 방송인들도 길게 방송한다고 해서 재밌지 않거든요. 네. 피디님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길게 한다고 해서 쭉쭉쭉 안 나와요. 오늘 방송 네. 짧게 하는 걸로. 하나만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3개의 법안을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패키지로 발의하셨던 거죠. 패키지죠. 네. 칼퇴근 패키지 막 있어 보이잖아요, 이름부터가. 제가 이게 너무 분위기 다운되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너무 혼자 셀프 이렇게. 안 되면 뭐 저희가 경품도 추첨하고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예상 번호도 흘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는 좋은 법안인데. 네. 하고 이게 뭐 19대 때 저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제가 발의했던 칼퇴근법 패키지 3개는 네. 임기 만료 폐기가 됐지만 네, 20대 때 20대가 개회하자마자 아주 초반에 복붙 아시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똑같이. 너무 좋은 법안이니까 다들 막 가져가겠다고 막 네. 그런 상황에서 진짜요. 우와. 다들은 모르겠고 현재는 국민의당의 이찬열 의원님이 이찬열 3개를 다 의원님. 가져가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 20대 때도 엄연히 이렇게 살아있는 법이고 그 법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패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메인은 근로기준법이고요. 근로기준법. 나머지 2가지는 사실 장시간 근로유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뭐 큰 쇼핑몰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교통이 많이 마비되고 뭐 아시겠죠?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걸 내게끔 돼 있어요.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네. 그런 걸 다시 세금으로 내서 공익에 쓰이게 하도록. 근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장시간 근로 시킨 것 자체를 불법화하진 않지만 일단은 기업 경영 공시에 노동시간 공시를 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시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도 내고. 왜냐하면 장시간 근로를 많이 시키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이 칼퇴근법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취업 준비하고 일자리를 계신 나눠야 되는데. 분들에게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직장 없으니까 내 문제 아니야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 해결하면 일자리 창출에 제일 효과가 커요. 네. 부담금은 사실 사이드인데 메인은 메인.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네. 일주일이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 행정해석 때문에 68시간까지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으로 안 되면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식도 그렇죠.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일주일의 정의가 왜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여 최대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일주일을 5일로 적용하게 되었죠.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주일이 5일이 되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거기에 주말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실제적으로 68시간을 근무시킬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52시간을 훨씬 초과하죠. 하지만 일주일이 7일이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일주일이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폐기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칼퇴근법은 그것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해석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50이든 68이든 법이 있는데 그대로 잘 되고 있어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제조업 일부 산업군 외에는 노동시간을 기록을 안 해요. 그죠? 특히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화이트 칼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직, 사무직 이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동시간 기록한 노동자를 수도권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출근할 때 이거 딱 찍고 뭐 이렇게 안 하나요? 안 해요. 아, 그래요? 민변이 없었잖아요. 아, 그거 좀 특수한 직군인가? 로펌엔 있어요. 로펌엔 있어요. 그래요? 그게 한겨레는 또 없습니다. 없죠. 거의 대부분 노동시간 기록을 본인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근로가 더 만연하는데 노동시간 기록을 하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초과 근로 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퇴근시키든지. 그죠? 지금까지는 초과 근로가 마구 되는 건 송채경화 기자 한겨레 입사했어. 월급 줘. 그러면 시간이 고자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고, 뭐, 내가 몇 시간 일하는지 한 번도 기록해 본 적 없었어요. 네, 입사해서. 그러고 이게, 아니, 지금 10시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저의 출퇴근 시간을 아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처한 형질이 그래서 칼퇴근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그냥 정말 심플, 그러니까 이름도 너무 듣기 쉽지만, 내용이 너무 심플해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그 업주한테 주자는 거예요. 네. 일단 기록한 다음에 기록하고 나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줄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아이디어가 그게 되게 중요한 괜찮잖아요. 거네요. 무조건 기록해라. 네, 일단 기록하고 보면 이제 끝난 기록하고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고.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은 뭐 식당 이런 데서 공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기업 경영 공시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규모 얼마 아니, 이상. 본인이 보고 싶다 그러면 보여줘야 아,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야. 하고 수당 바로바로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노동시간이 줄어진다. 뭐 현재 주 40시간보다 더 줄진 않더라도 지금은 법정으로 그래서 68시간 말고 52로 줄인다 그래도 그 52 빼기 40, 그 12시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돈 안 줄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좋은 이게 거예요. 같이 가야 되겠구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52시간으로 확실하게 줄여주더라도 네. 기록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니까 저는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탈출합시다. 탈출합시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어요. 칼퇴근 좋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칼퇴근법 살아나겠죠? 네. 그래서 살아나기 살아날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네요. 왜냐면은, 자,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야. 근데 누구도 기록을 안 해. 그렇죠. 그럼 아무 소용 내가 없죠. 120시간을 일하든 200시간 일하든 아무도 몰라. 내 마음속에만 기록돼 있어. 그럼 어떡해. 이게 네. 그래도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좀 큰 공장들은 이게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조합들이 또 그런 그 그 역할을 현장에서 하잖아요. 많고 하니까 거기서는 수당을 다 받고 안 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요 법안에서 이제 포괄임금제 얘기 이게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도 막 낯설고 그거잖아요. 요 돈 안에 그냥 자유이용권. 아까 말한 자유이용권. 자유이용권. 네. 정말 너무 자유이용권. 천재들이 진행을 하시는 방송이에요. 자유이용권 임금제라 그러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네. 진짜 노동자 진짜 자유이용권 같은 건데, 그러니까 기자도 아마 이 칼퇴근법이 정말 통과된다 그래도 포괄임금제를 계속 할 수도 있죠. 예, 그 네.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군이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그 언론 쪽은 그죠? 근데 포괄임금제가 지금 너무 만연해 있고 이것도 무슨 노동연구원인가 제가 했지만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 연구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요. 시간 충분하니까요. 읽으시고 원래 알던 것처럼 방송해 주세요. 아, 정말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 다시 할게요. 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 알던 것처럼. 이런 건 자르지 말아요. 장시간 노동 신뢰가 그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인 전체 사업장 대비 41%니까 이게 굉장히 많네요. 어떤 그 포괄임금제를 꼭 그 사용해야 되는 이 특정 사업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 남용, 남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못하게,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함부로 그런 그 노동 그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요 칼퇴근법에 들어 있고 좋네요. 아유, 근데 많은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네요. 핵심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법안이고 그래서 칼퇴근법이 너무 좋아서 지난 2016년도 그 총선에서 그러니까 1호 공약 법안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야. 민주당 당론이었고 네. 오.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다음에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이제 추인도 되고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랬는데 문제가 어쨌든 뭐냐면 네. 당론으로 지정하잖아요. 네.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아, 왜요? 여의도에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대당에서 상대당에서 저쪽 당의 당론이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번 올해 정기국회 통과시킬 법을 예전 같았으면 몇몇 법안을 뽑아서 당론으로 지정하는데 당론 지정 절차라는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이거 어때요?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저건 안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웃기잖아요. 아, 뭐 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 우리가 당론으로 저도 그냥 해본 말이 안 돼. 얘기예요. 말이 안 돼. 막 됐는데 이제. 네. 그리고 갑자기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충격이 왜 없겠어요. 거기에서 뭐 정부가 그거를 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막 다 독박 쓰고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대한 공적자금 투여를 생각하죠. 무슨 망해가는 뭐 해운, 조선 업계 이런 데 막 몇 조씩 공적자금 이렇게 쓸데없는 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노동자들한테 수조, 수십조 쓴다는데 그걸 못하는 건 더 이상한 거죠. 네. 이거는 진짜 할 가치가 있어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법이, 일찍 퇴근하고 좋지.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가 이 법 내용을 뭐 약간 오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은, 나 수익을 좀 줄이라는 얘기야? 혹시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 벌어서 충당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 지출도 또 OECD에서 거의 꼴등이고 평균 랩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0을 벌고 300을 벌고 내가 뭐 학비라던가 우리 부모님 뭐 치매 걸리셔서 그 병원비라던가 내가 다 벌어서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노동 문제, 복지 문제 다 이렇게 내 삶은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네. 그 물려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이 그래서 벌이가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또 이 법이라던가 또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그 어떤 정책에 대한 좀 오해신 것 같아요. 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은 더 높여져서 그쵸. 네. 그 내가 교육비로 쓸 돈이 줄어들고 내가 그렇죠, 교육비로 그렇죠. 쓸 돈이 줄어들면 내 월급이 줄어들어도 전혀 아무런 괜찮은 문제가 거고. 없겠죠. 이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또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그 여성 맞아요. 직장인의 문제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칼퇴근법이 여자만 칼퇴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남자가 같이 칼퇴근하고 남자가 일찍 끝나야 사실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 책임이 좀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만 귀속된 책임이 또 남성에게도 약간 분산되어 가지고 오히려 뭐 출산율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아기도 많이 낳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칼퇴근법이 좀 약간 중요하지 않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한 분이든 요새는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육아를 해야 되는 아빠나 엄마만 좀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벽이 생겨요. 그러면 맞아요. 눈치 봐서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다들 6시에는 가는 거예요. 아기가 있던 없던 그 6시 이후는 내가 아기 키우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 시간이에요. 네. 반려견과 놀아도 되고요. 뭐 운동해도 되고요. 그냥 뭐 자기 술 좋으면 술만 마셔도 좋아요. 아기가 있으면 아기 키워도 돼요. 그건 자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육아기 단축근로 이런 것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아기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과 분리시키면 네, 눈치 보여서도 못 쓰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그 비자발적 퇴사를 하죠. 네. 저는 뭐 부당해고라고 생각해요. 뭐 경력 단절 이런 뭐 가치 중립적인 표현 너무 화가 나고요.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부당해고를 당해요. 이 법에 보장된 일가정 양립 제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도 노골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면 퇴사 준비해야지 이런 회사도 아직 한국엔 많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이 그래서 30대가 101만 명이랍니다. 101만 명. 아니, 명이 넘는군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IMF 총재 그 흰머리, 이게 단발이신 분 맞죠? 리카르도인가?
그 이름을 나는 이렇게 외국 이름을 잘 못 외우겠어. 네, 하여간 그 IMF 총재 그분이 그 기사 제목도 굉장히 좀 무서운 제목이었어요. 집단 자살 사회. 네,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전부 다 망해가는 걸 아는데 그 길로 집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참 이게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2명이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지금 1.3, 1.4를 낳고 있어요. 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안에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는 진짜 망하는 길인데. 한국의 경우는 출산율이 1보다 높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술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출산율이 1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는 술 때문이지.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막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 계획 안 된 것들이 포함돼서 그래도 1 넘지. 이거는 새로운 시각인데. 진짜 계획을 했으면 1도 안 날 거다. 예전처럼 출산 장려책으로 술을 풀어. 각 가정에 소주 한 박스씩. 아유, 진짜 근데 그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슬프네. 정말. 진짜 계획해서 진짜 우리 아이 가져오자라고 해서 가진 거는 1도 안 될 것이다. 아, 당연하죠.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완전히 그 자기 사회적 경력이나 그 삶이 곤두박질, 약간 삶이 그냥 사라져요. 네. 단절이 되는. 장하나가 사라지고 송채경화가 사라져요. 그 누구 엄마로 살아야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의 이렇게 불행에 대해서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출산율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그 오스트리아, 그렇죠.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아이를 1명 낳으면 출산 수당이라고 해야 될까? 출산 지원금으로 1인당 일시금으로 1,800만 원 정도를 줘요. 2명 낳으면 3,600이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오스트리아는 출산율 제고가 안 됐어요. 일본도 출산율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아까 보육 있잖아요. 무상보육에다가 보육 질도 높이고 막 그런 것만 했더니 안 나요. 근데 일가족 양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육아 책임을 맞습니다. 지우는 만큼 또 여성은 계속 일할 수 있게 요거를 건드린 나라들만 출산율 제고에 성공을 했어요. 프랑스가 출산율이 높아졌다는데 네. 프랑스는 어떤 정책을? 그러니까 프랑스도 아이 낳으면 왜 이렇게 지원금 많이 준다 이걸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민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나 이렇게 독일, 일본 또 그 북유럽 국가들 이런 데들은 그 여성 남성이 같이 일하고 같이 아이 보고 요거를 해서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지 네, 돈으로는 효과 못 봐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자녀 1인당 480일이 제공이 되는데 부모가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무조건 써야 돼요. 아빠도 90일을 무조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일은 재량껏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출산율이 올라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도 가사와 육아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 제도 그게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단절이 안 되면 굳이 돈을 막 줄 필요도 없잖아요. 계속 내가 벌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벌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돈이 더 필요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1,800만 원 많은 것도 아니죠. 왜냐면 경력이 완전히 끝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네. 그렇게 걱정들 하시는 출산율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건 알아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네. 저는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네. 예전부터 상상했던 건데 아이 진짜 데리고 한번 네, 출근하고 그거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원실이나 아니면 네. 본회의장까지는 모르겠어요. 회의하는 장소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아이하고 같이 좀 지내보는 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시고 근데 제가 또 지하철 딱 탔는데 남자가 그 바바리 코트 같은 거 탁 입고 탁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뒷모습이 탁 봤는데 대반전 앞에 포대기로 애기 안고 있는데 네. 그렇게 섹시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남편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남성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 섹시합니다. 네, 훌륭한 남자. 또 박현아님의 말에 자극받아가지고 내일 지하철에 다 바바리 코트에 바바리 콧대 보이.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육아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육아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편인데 사회적인 시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를 많이 하면 그 육아를 하는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 곽현아 씨가 말한 것처럼 멋있다가 아니라 무능하다거나 아니면 막 약간 이런 식의 시선이 누구야, 아직도 아빠, 있는 노나 거예요. 봐. 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런 시선에 부담스러워하는 약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정치하는 엄마들이고 뭐 여성들의 뭐 육아, 여성들의 노동을 얘기하니까 되게 그 아빠 엄마의 대결적인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예요.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자식을 해봐야 육아 자체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네. 잠도 못 자고 애기는 보채고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워보면 또 그거에 상쇄하는 뭐 그렇죠. 기쁨이 있죠. 기쁨, 배움,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네. 저 자신의 또 뭐 성장,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게 진짜 있어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다 식상한데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아빠들이 못 겪잖아요. 이 좋은 거. 맞아. 지금까지 논의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그나마 해결해줄 수 있는 법안이 칼퇴근법인 것 같은데 그 칼퇴근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하는 엄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해결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그 대한민국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한 문제도 저는 다 노동시간에 있다고 봐요. 노동시간이 그 줄어들어야 뭐 애 키우고 이것도 단편이고요. 어쨌든 집에서 애랑 엄마랑 아빠랑 좀 얼굴을 자주 봐야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이제 가족이나 가정 공동체에 대한 가치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돈 아니면은 뭐 아시겠죠? 뭐 이런 그 밖에서의 성과만 얘기하는데 애 낳고 보니까 정말 가족끼리 지지고 못 가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은요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칼퇴근법은 그걸 그 실효성 있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심플한 방법이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그 통과 가능성에 대한 면이에요. 네. 제가 이게 민주당 당론이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어쨌든 대선 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당 저 당 다 얘기를 했고 특히 바른정당은 내용은 다른 칼퇴근법이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어쨌든 그 목표에는 동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싶은데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동의했었어요? 네, 모든 그래 정당이 놓고. 다 언급했었습니다. 아니, 그, 같은 입, 다른 말법,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면은, 좀 녹취했다가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네. 네. 아, 진짜 자유한국당. 경영계, 경제계, 정경련은 없어졌지만 아니 뭐 산업계와 또 정부와 엄청난 이제 보이지 않는 네. 그 힘겨루기가 여기 있고요. 이게 그 통과시키기 수월치 않은 법이에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이석수가 아직도 많잖아요. 이번에 또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합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에서 뭐 얘기를 뭐 나누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 얘기예요.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그럼 중소기업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만 하시죠. 이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 오늘까지도 방송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어쨌든 20대 그 환노위에서는 법안 심사 때 칼퇴근법은 한 번도 심사되지 않은 것으로. 네. 아, 그래요? 네. 안타깝네요. 환장하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지금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전 이 노동시간 문제도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절실함을 갖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더 그냥 이 법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법인 건 알아. 너무 좋아. 막 대선 때 나도 다 한다 그래서. 네.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 상당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로사에 계속 얘기하시고 노동시간 단축에서 의지를 보이시는데 그랬다고 이 법을 저는 그 쉽게 홀대할 통과시켜-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진짜 실효를 갖게 해주는 되게 알뜰한 법이에요. 의원님 어떠세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뭐 취지에 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면 중소기업 중소기업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KDI 정책연구소, 거기서 발표된 자료 드림이세요. 요거 지금 KDI 무시하냐고. KDI 무시하냐? 네. 뭐 KDI 무시하세요, 지금? 이러면서. 20대 국회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20대 국회에 바라는 건 정말 뭐 여러 정당이 대선 기간에 칼퇴근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 나쁘끄럽지 않으시려면 네. 좀 심사하시고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예,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하고 이제 정부에서 행정해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68에서 52시간을 줄이더라도 어쨌든 이 법 없이는 실효성이 있기 힘들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인이 되는 법 이야기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법저법 코너에서 다뤄볼 법은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법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정식 법안 명칭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이지. 어렵다. 이 이름 바꿔. 우리 좀 섹시한 이름으로 아니 바꿔줍시다. 칼퇴근법처럼 뭐 4대강 재자연화법이라고 있네요. 네, 있네요. 네. 이 법안도 근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법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혹시 컨트롤 C, 컨트롤 V?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19대 때도 홍영표 그 현재 환노위원장님도 19대 때 이 법을 발의하셨고요. 아, 비슷한 취지로. 같은 날짜에 제가 대표 발의한 4대강 재자연화법, 홍영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4대강 재자연화법,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4대강 재자연화법이 같은 날 발의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19대 쉽지 때. 않은 네. 일인데. 네. 내용이 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뭐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누가 얼마 추천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다르고 약간의 그런 또 차이. 홍영표 의원님 법안을 보면 그 두 법안을 또 모아서 이렇게 좋은 걸 해가지고 만드신 이런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4대강 문제라는 건 현재도 그렇지만 그냥 환경 파괴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권과 관련돼 있고 아직도 이명박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 적폐인데 이런 건 경쟁해도 되고요. 이런 건 많이 발휘하실수록 더 좋은 내용들이 막 경쟁을 할수록. 재자연화라고 하시는 거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철거를 다 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이제 재자연화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통령 소속의 4대강 사업 조사 검증 및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둔다 해서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복원할 건가,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볼 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 강은 하나의 생명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네. 눈물 날라게. 그거를 목욕탕처럼 만든 거예요. 그거 가서 보셔야 되는데. 혹시 근데- 가서 아니 저는 그 가서 보지 못했는데 워낙 뭐 녹조라떼 그다음에 큰빛 사진 많이 이끼벌레 약간 큰빛 이끼벌레 근데 해삼같이 안 생겼어요? 큰빛 너무 이끼벌레가 징그러워. 김종술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예. 3m짜리도 나온대요. 크기가요? 하다. 그리고 녹조가 너무 심해서 여름이나 이런 때 녹조 있을 때 강 근처에 가면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요? 녹조가 썩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메탄이나 이런 것들요. 네. 아니 근데 왜 그 MB는 아니다. 이 결과는 좀 이따 나타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의 이런 4대강 사업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국민 대다수는 이게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아, 참. 근데 조금 정말 가서 한두 군데라도 그 강이 죽고 신음하는 걸 보면 아주 화가 날 겁니다. 야, 이거를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돈으로 이직거리를 했냐? 22조를 그냥 한 집에 그냥 n분의 1로 돈으로 나눠주지 아예? 네, 이게 또 우리가 4대강 하면 녹조 라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녹조의 위험성이라는 게 또 하나둘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일단 그 녹조 자체 있는 채로 저희가 그 먹지는 않으니까 그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이런 것, 뭐 총인 처리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썩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다 바꿔서 집에는 오죠. 근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이 더 깨끗해진다거나 뭐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돈 들여서 물 썩여놓고 그걸 또 큰 돈 들여서 정수해놓고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4대강 유지비 중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비뿐만 아니라 국가 쪽으로 들어야 되는 이 정수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더 많고요. 또 이 뭐 몸에 안 좋은 이 뭐 마이크로시스틴 뭐 이런 그 독성 있는 물질들에 대한 문제는 너무 많이 이렇게 이미 막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집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 간다라고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먹는 입장에서 아니 왜 우리 낙동강 주변에 사니까 서울 사람들보다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냐라는 등 왜 지으면서 돈 들이고 맞아. 또 정수하는데 돈 들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남고 있고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이렇진 않지만 이걸 유지하면서 계속 식수 불안 플러스 계속 이 정수 처리에 돈 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해결할 나라에서는 건지. 댐 같은 걸 좀 다 철거하는 추세 아닌가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게
참 신기한 사람인 게 그 독일을 갔다 와가지고 독일에 큰 강이 있어요. 그 라인강, 마인강, 무슨 강에서 3가지 강이 있고요. 그 이니셜을 딴 운하가 있어요. 아,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오늘 써오지도 않아서. 근데 그거 찾아보시면 그걸 보고 와서 아, 이걸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정작 그 운하를 제자연하에 들어간 타이밍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타이밍이. 아시겠죠? 네. 거기도 왜 하필? 운하를 이미 만들었어. 당시엔 필요가 있었겠죠. 뭐 공업적 이유든 뭐든 간에. 그렇겠죠. 근데 네. 지나고 나니 생태의 문제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은 매식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연화에 들어간 건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뭘 보고 왔냐? 제자연화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자연화는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의 운명이에요. 처음부터 맞아요. 정해져 있었고 제자연화 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에피소드에서도 나오죠. 사업이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게 그분은 정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썩을 것들도 다 예견이 됐었고요. 저 환노에만 4년 있었잖아요. 그 국책 연구기관들, 환경부 산하에 이런 데서들도 물 뭐 유속이 느려지면 물이 고이면 썩는 데잖아요. 속담에도 맞아요. 유속이 느려지면 물이 고이면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연구에서 보고서를 냈던 여러 기관들이 녹조 문제나 이런 건 경고했대요. 네. 근데 그걸 종합 맞아요. 검토할 때는 그런 보고서는 다 이제 빼고. 빼고 네. 했다. 근데 하여튼 아쉬워요. 환경부 장관이든 환경부 직원들이든 그냥 정말 내가 환경부 직원이라는 이 양심에 손을 얹고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영화 같은 상상도 해봐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잖아요. 있어요. 이명박 네. 대통령도 막 어디 가서 테니스 치고 잘 있다면서요? 아주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이런 제자연화라는 건 곧 4대강이 잘못됐고 내 잘못이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은 자유한국당이 됐든 이 4대강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쉽게 제자연화를 하도록 두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져달라거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제가 아까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권력감시팀하고 예산감시하고 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지금 11월에 한참 국회에서도 예결위도 돌아가고 있고 아실 텐데, 정말 또 화나는 얘기 하나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당시에 수자원 공사가 4대강 22조 중에 8조를 수공이라는 공기업에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했죠. 근데 이 8조 플러스 4대강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가 실패로 결론이 나고요. 이게 원리금 포함해가지고 부채가 12조 4천억. 수자원 공사만, 공기업에서. 근데 지금 현재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며, 이 12조 4천억 중에 6조 8천억을, 이렇게 숫자가 어렵네요. 세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해서 손해난 걸 계속 다시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시설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고 4대강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수자원 공사에 매년 4,300원씩, 4,300억씩 세금이 들어가요. 2031년까지 14년 남았어요. 그 4대강 주지작거리를 하느라고 저희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1,300억. 너무 황당한 예산이잖아요. 수자원 공사는 지금도 산업단지 개발해가지고 돈 벌고 있고요. 사실은 자기들이 자구책 마련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 하나 때문에 저는 4,300, 맨날 예산서 보니까 뭐 몇조 몇천억 이런 게 그냥 뭐 너무 익숙해지다가도 장 볼 때 몇천 원 이렇게 발발 떨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맞아요. 4대강 사업은요, 진짜 그만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재자연화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호에서도 그냥 진상규명이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해요. 그죠? 4대강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사건이 안 나려면 그렇죠.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4대강 재자연화법은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네. 아는 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이라는 게 그때그때 이슈에 되게 반응을 하고 조금이라도 지나면 되게 언론도 있고 정치권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현재도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현재도 강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계속 죽고 있어요. 알겠죠? 물은 썩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과 고통과 그 국가 재정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다. 절대 이거는 과거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만 드리고 싶어요. 아니 요즘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지금 온 국민이 외치고 있잖아요. 또 합시다 이거. 4대강은 왜 했습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네, 4대강은 왜 했습니까? 네. 네,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법과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인데요. 오늘은 은평구에서 사시는 조현진님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조현진님 제가 아는 분인데. 정말이에요? 정말요? 조현진님이 제가 페이스북에 글만 쓰면 항상 좋아요를 제일 먼저 누르시고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그래서 은평구민이- 방송을 다 챙겨보셨나요? 네, 은평구민인 저 조현진도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딱. 네. 그렇구나. 네. 조현진님 의견입니다. 요즘 대형 버스, 대중버스 기사분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공부하러 이동할 때 대중교통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그 기사분들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버스 기사분들 처우 개선을 하는 버스 안전법 및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법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네, 좋네요. 근데 그 대중교통 버스에 서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 안전벨트? 그러게요. 그런 분들까지는 다 뭔가 안전장치를 할 수가 없는 법안이 끈을 될 하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자 현장에서 내려오는 끈. 아니 시청자분이 소중한 의견 주셨는데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또 지역구 또 어떻게든 주민들 또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실드 법안을 만들면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지역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대해서 이 내용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검토해야죠. 그러니까 요즘. 법 안 나오면 알아서 하세요. 네, 저 하나만 얹을게요. 여러 개 얹으셔도 돼요. 네. 아니, 이게 고속버스에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맞아요. 2점식이죠. 그 안전벨트가. 근데 3점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3점식으로 다 바꾸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좌석에는 3점식으로 2점식이고 만들어야 되고. 3점식이고. 그래요? 이렇게 2점식은 요거고요. 3점식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고속버스에 카시트 못 설치잖아요. 그쵸. 네. 애기들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야 되는 경우에는 너무 정말 아이 또는 엄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3점씩이 있어야 또 카시트 설치가 되어 아시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2.3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고속버스에 아이들 카시트를 도입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은 의견을 메모해놨다가 발의할 만한 건 꼭 발의합니다. 네. 네. 은평구에 사시는 조현진 님이 지금 방송 보고 웃고 계시대요. 네. 흐뭇하시고. 네네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 시청자의 의견은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저희가 또 의견도 전달해 드리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또 이 한 분 선정해서 저희가 맛있겠다. 보령시에서 만드는 이 웰빙 건강식 보령모드 누룽지 과자 한 박스, 한 봉지 아니라 한 박스 드려요. 제가 이거를 먹어봤는데 아까 박선혜 씨께서 한 봉지 다 비우셨습니다. 네, 이거가 진짜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거. 자, 이거 드셔보세요. 네. 이게 진짜 맛이 아주 기똥차입니다. 한 박스 드려요. 이거 많이 남겼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장하나 전 의원님, 지금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팀 팀장님이시고, 정치하는 엄마 공동대표시고, 네. 또 가장 힘든 육아를 담당하고 둘이 계신 엄마. 둘이 엄마. 둘이 엄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대장님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퇴근합시다. 이게 가능해요? 11시 11분이야! 밤 11시 11분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요정